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아파트 투자와 상가 투자를 해왔습니다. 아파트에서 만족할 만한 시세 차익을 얻고 상가에서는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월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한 또 다른 상가에서는 제가 매수한 금액에서 1억 높은 금액에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이제는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번 편을 시작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시리즈로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저도 남들과 똑같이 200~3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시작했지만 남들과 다른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 과정들부터 자세한 방법까지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간절한 사람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남들과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영상으로는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잡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든 이게 제대로 된 방향이 맞는지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아무리 빠르고 열심히 달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달린다면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다른 방향으로 달린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의 다리 근육은 키워지겠죠. 하지만 내 목적까지 달성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첫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방향성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을 전부 뒤엎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도 사회초년생 때는 몰랐던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월급만 받아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12년 동안 좋은 대학이라는 목표를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대부분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죠. 그리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면 이제 그 기업 안에서 좋은 성과를 받고 인정받기 위해 나의 삶을 바칩니다. 모두가 짝이라도 한 듯이 이러한 코스를 밟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성공한 거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하고 무서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해도 그 기업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업의 가치 상승에는 한계가 없지만 내 월급 상승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연봉 인상률은 정해져 있고 그마저도 임금 피크제와 같은 제도로 막혀 있죠. 즉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해봤자 내가 받는 월급만으로 부자가 되기는 힘듭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회사가 어떤 이유에서 없어지든 아니면 그 회사가 나를 내보내면 삶을 영위하기 힘듭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지만 본인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회사에서 나가면 내가 나의 힘으로 지금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영위하는 삶과 비슷한 생활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답이 아니라는 답이 나온다면 지금 그 안정적인 직장이 사실 가장 불안한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제 말에 동의하지 못하고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 중에 내가 회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그 사람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상위권의 사람들은 내보내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회사를 나가게 되면 바로 다른 곳에 취업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거기서도 제가 처음에 말한 듯이 상단에 막혀있는 월급을 받게 됩니다. 초중고 대학교까지 총 16년을 공부하며 들어간 회사라는 곳은 불안정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급속도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양성이 되었던 거고요. 부모님 세대부터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게 최고다 라는 인식이 세뇌된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본주의 세상에서 진짜 부자로 살아가는 사회 지도부층과 기업가들에게는 좋은 일이겠죠. 학교라는 시스템에서 고급 인력들이 양성이 되니까요.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고 물으실 텐데요. 결국 남의 자산을 키워주는 게 아닌 내 자산을 키우고 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남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하고 남의 자산만 키워줘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시스템이랑 회사라는 조직을 말하고 남의 자산이란 회사의 기업가치, 매출, 이익들을 말합니다. 회사 안에서 내가 맡은 일을 책임지고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 행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부자가 되는 길과는 멀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남의 자산을 내 몸과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키워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자산을 키울 차례입니다. 나의 자산은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겠죠. 여기서 부동산과 주식은 온전히 나만의 소유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를 나온다고 해도 부동산 자산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또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와도 그 자산은 없어지지 않고요.
좋은 부동산과 주식을 잘 사서 그 가치가 올랐다면 그 오른 가치만큼 전부 내 소유입니다. 그 자산들의 주인은 온전히 나이고 그에 따라서 주체성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러한 자산들은 결국 우상향합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돈은 계속 풀리면서 돈의 가치는 낮아지는 반면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니까요. 이 개념을 물가상승 혹은 인플레이션이라고도 말하는데요. 10년 전, 20년 전의 과자 가격, 라면 가격을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부동산 자산도 마찬가지로 결국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우상향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자산은 우리나라 평균을 냈을 때 물가 상승률 정도의 상승이고, 만약 내가 저평가되고 입지가 좋은 부동산을 샀다면 그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 이상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10년 상승률이 전남 보성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훨씬 큰 이유이죠. 그러면 부동산 자산을 샀다가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지금과 같이 부동산 하락기도 있고 위기의 순간도 찾아옵니다. 모든 투자 자산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며 호황이 있으면 불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의 가치가 우상향해왔다는 건 지난 몇백 년의 역사가 부증해줍니다. 이후의 영상으로도 다룰 예정이지만 이럴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확실한 기준과 이유를 가지고 저평가된 자산에 투자해야 되죠. 이렇게 온전히 나만의 자산을 갖는 것과 그 자산 중에서 크게 상승할 자산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자산을 꾸준히 모아나간다면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기반을 닦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키워야 할 자산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능력인데요. 여기서의 능력은 회사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하나의 부품 역할만 하는 능력이 아니라 회사 시스템의 도움 없이도 나 혼자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여기서 후속편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은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제가 영상의 앞부분에서 내가 이 회사를 나와도 회사에서만큼의 돈을 벌 수 있을지 자문해보라고 했잖아요. 이미 다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서는 누구나 몇 개월만 배우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처음부터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기란 정말 어려운데요. 만약 나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면 이제 상단이 막히지 않은 한계가 없는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자로 돈을 벌면 그 돈은 온전히 다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잘하는 만큼,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그 수익은 온전히 내 수익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사업주와 노동자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정 내 일을 하면서 주체성을 갖고 할 수 있으며 성취감도 더 크게 느낍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직장인 중에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내 회사라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 어딘가에는 남의 회사라는 생각으로 일할 건데요. 그렇게 하면 목적의식, 성취감,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진정한 나의 일을 못한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을 하면서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적을 위해 일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건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들지 않는 일부터 작게 시작해보라고 말합니다. 또한 회사를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하면 되잖아요. 말하다 보니 결국 부자가 되려면 투자와 사업을 하라라는 이야기로 왔는데요. 아마 이러한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부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만큼 이 사실은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위만 둘러봐도 월급만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직장인이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두 부류일 건데요. 월급을 받으면서 투자를 정말 잘했거나 다른 부업을 하면서 그 부업이 월급을 초과해서 사업의 형태로 발전했을 겁니다. 이미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모르거나 실천할 용기가 안 나거나 꾸준히 하지 못해서 달성하기 힘들 텐데요. 앞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상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1등짜리 로또 복권을 준다는데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부자가 되길 원하는데 대부분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즉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냐의 측면에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도 아직 부자라고 하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못 미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나이에 비해서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니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해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간절하게 부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간절하게와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마음 먹는 것과 간절하게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모두 식상하고 많이 들어본 말이긴 하지만 여기에 저는 진리가 숨어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등학교 때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대학교를 갔고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노력을 했을 거잖아요. A라는 학생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원하는 대학을 목표로 설정을 했고, 반면 B라는 학생은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원하는 대학도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두 학생의 결과 차이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A 학생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첫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B 학생은 목표가 없고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그런 대학교에 갔을 겁니다. 우리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재의 내 모습도 내가 과거에 어떻게 마음을 먹었는지의 결과인 거죠. 사람은 결국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저도 이러한 말을 예전에는 믿지 않았는데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면 그렇게 된다. 나의 상상을 원하는 걸 끌어당길 거다. 이러한 말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갔지만 전부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봐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약간 종교 같은 느낌도 들고 말이 안 되는 느낌도 들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믿는 상태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기로 마음먹었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어야 하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많이 벌기로 마음먹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절대 내가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라면 잘 생각해보세요. 진정으로 간절하게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적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지금 나오는 월급에 만족하며 안도하고 살아갈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바로 간절함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이 간절함은 나의 목표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는 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려면 나의 목표부터 있어야겠죠. 이 목표를 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간절함이 생기고 먼저 말했던 어떤 마음을 먹을지도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과 같은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자가 되려면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되려고 하는지와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지, 그리고 부자가 되면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야 간절함이 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목표가 없는데요.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뭘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에 대한 해답을 드리기 위해서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해 볼게요. 일본 최고의 마케터라고 불리는 간다 마사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부터 찾아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찾아서 그걸 목표로 삼으면 그 직업 안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기 싫은 일 때문에 결국 간절함도 생기지 않고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커피 만드는 걸 정말 좋아해서 카페를 차린다고 해볼게요. 하지만 이 사람은 커피 만드는 걸 좋아하지 사람들을 상대하고 친절히 대하는 건 잘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카페를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전부 찾아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목표를 찾으면 간절함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다 마사노리는 분노와 악의 강력한 에너지를 나의 성공에 활용하자라는 말도 합니다. 이 말도 간절함을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어떤 목표를 세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신 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경지가 아니고서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분노와 악의 에너지는 있습니다. 불합리한 일이나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보고 그러한 에너지를 느낄 수도 있고,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분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내가 부당하게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도 분노가 생기고, 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단지 위에서 보기에 성과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묵살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러한 분노와 악의 에너지를 목표를 향한 간절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악의 감정과 분노 에너지가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기운은 부정적인 일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노와 악의 에너지 자체의 힘은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뛰어나신 분들은 이런 에너지를 활용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에너지를 자주 활용하는 편인데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일수록 오히려 제 투자나 사업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간절함을 갖습니다. 이 간절함이 없으면 일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특히 평범한 직장인의 경우 더욱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 이대로만 살아도 충분히 먹고 살만합니다. 적당히 먹고 싶은 음식 먹을 수 있고, 조금 무리해서 명품도 사 입을 수 있고, 열심히 월급을 모으면 대출 끼고 집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간절함이 생기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도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알고 딱 간절함이 생기지 않을 만큼 돈을 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하기로 간절히 마음을 먹는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 생각과 몸이 움직입니다. 퇴근하고 피곤해서 매일 누워있던 사람도 책상 앞에 앉을 거고, 친구들과 약속, 가족들과의 시간, 취미활동으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시간을 마련할 겁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 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 간절하게 마음먹는 것이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현재 삶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은 것 같고, 혹은 어떤 큰 사건일 수도 있고, 스스로 책을 보면서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살고 있는 삶이 정말로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고 계실 분들일 것 같은데요. 몇몇 분들은 현재의 내 삶에 불만이 있고 미래에 되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간절하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마음먹는 것이 되겠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간절하게 바라고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부자의 길을 걷고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힘이 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올 건데요. 하지만 나에게 확실한 목표와 간절함이 있다면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을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하는 걸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었던 경험이 있지 않나요? 도전을 해보려고 했지만 시작조차 못한, 혹은 오래 지속하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거나, 경매를 해서 부수입을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못한 그런 사소한 경험들부터 부자는 되고 싶은데 항상 제자리인 경험까지 있을 겁니다. 이전 영상을 보시면 이러한 일들을 못한 이유가 내가 간절하게 마음을 먹지 않아서, 혹은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간절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른 일은 잘 해내는 내가 유독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를 하기로 결심했지만 금방 포기하게 되고 결국 안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 원인을 찾기 위해 성공한 사람들의 책과 영상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을 찾아냈습니다. 토니 로빈스, 밥 프록터, 네빌 고다드, 나폴레온 힐 등 수많은 영향력을 끼친 해외의 유명 저자부터 한국의 김승호 회장, 켈리츠 회장, 현승환 대표 등 한국의 성공한 사업가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무의식, 잠재의식입니다.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무의식 상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과 최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긍정 확언과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무의식에 의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이유와 그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해보고 겪은 효과까지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부자가 못 되는 프로그램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이라니 우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세계적인 뇌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은 단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5%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깔린 무의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은 단 5%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과 행동은 나의 성장 과정 중에 형성된 나머지 95%가 처리를 하는데요. 만약 이 95%의 무의식이 가난한 프로그램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려고 애를 써도 이는 5%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가난한 95%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95%의 가난한 생각들이 나를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아주 어릴 때 대부분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태어나고 7살까지 우리의 뇌파는 저주파의 상태로 보고 듣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뇌파는 고주파의 상태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릴 때와 다르게 어떤 말을 들어도 사람이 변하기 힘들잖아요. 어릴 때는 모든 걸 흡수하면서 이 시기에 95%의 잠재의식이 프로그래밍 된다고 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기 좋은 말만 듣고 좋은 행동만 보면서 커왔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될 확률이 큽니다. 95%의 생각과 행동을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할 테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기에 가난한 행동과 마인드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95%의 생각과 행동이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게 가난한 행동과 생각을 물려받고 자라나면서 그 생각은 신념이 되고 굳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려고 해도 이미 95%의 생각이 가난한 마인드로 굳어졌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로 주 양육자인 부모님으로부터 이러한 생각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물론 좋은 면도 많이 주셨겠지만 가난한 생각과 행동도 많이 물려줬습니다. 여기서 저는 절대 부모님을 탓하라거나 그분들 때문이다 라는 걸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도 모르셔서 그랬던 거고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한 거니 절대 탓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내 아이한테는 부자의 생각과 행동을 물려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마인드와 행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많은 가난한 마인드와 행동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돈을 터부시하고 돈을 나쁜 걸로 몰아가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이 다가 아니다. 돈만 많으면 뭐해. 이렇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부터 부자는 뭔가 나쁜 일로 돈을 벌었을 거야. 저 사람은 돈을 너무 밝힌다. 와 같은 부자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자가 되면 나쁘다. 돈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95%를 차지하게 되고요. 이러니 내가 아무리 돈을 벌려고 발버둥 쳐도 돈이 나에게 올 수 있을까요? 김승호 회장님도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돈은 인격체라고 했습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고 소중히 여겨야 돈도 나를 좋아하고 내게 온다 와 같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말이 이해가 안 갔는데 생각해보니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돈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돈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95%의 무의식이 돈은 나쁜 거다라고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쁜 걸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 부자가 아니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저도 여기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깨닫고 계속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의식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뒷부분에 설명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돈에 대한 가난한 생각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 방해가 되는 여러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무의식을 성공하는 데 방해가 되는 무의식이라고 칭하는데요. 정말 많은 게 있지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마인드 중 대표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여럿 있는데요. 내가 진짜 로또만 당첨되면 이러고 있지 않을 텐데 저 사람은 진짜 운도 좋지 저거 다 운빨로 된 거야. 인생은 한 방이다. 이런 사람들은 혹여나 로또에 당첨돼서 몇십억을 번다고 해도 금방 잃을 겁니다. 돈을 담을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 돈도 금방 흘러내리겠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 편하게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투자를 할 때는 누가 찍어주기를 바라고 고급 정보를 얻으려고 달려들죠. 사업을 한다면 잘 알아보지도 않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계약해서 몇 억 날릴 겁니다. 조금 꼰대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내가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만큼 그 결과가 돌아옵니다. 만약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얼마 없음에도 결과가 좋았다면 그건 사기이거나 조만간 망할 확률이 큽니다. 한 방을 노리려고 하는, 편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태도 역시 나의 95% 무의식에 의해 컨트롤 당하는데요. 특히 투자에 실패하신 분들은 나의 무의식에 저런 생각이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 또한 편하게 돈을 벌려는 그런 마인드로 주식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펀딩까지 했다가 전부 날려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직접 시간을 넣어서 공부한 부동산 투자와 여러 가지 사업들은 잘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부자가 되기 위해 방해물이 되는 무의식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엄한 집에서 자란 경우 지나치게 억눌리고 원하는 것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3대가 한 집에 살기도 한 공동체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경향이 더 심한데요. 나의 의견을 잘 펼치지 못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도 역시 어린 시절 프로그램이 된 성공에 방해가 되는 무의식이라고 보는데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의견도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95%의 무의식이라는 놈이 그걸 계속 막기 때문에 원하는 걸 달성하지 못하는 거죠.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잘못된 무의식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영상의 마인드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저주파가 흐르는 어린 시절 세팅된 나의 무의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미 영상으로 찍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영상 다 보시고 끝부분에 링크 걸어둘 테니 꼭 봐주시고 오늘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끌어당김의 법칙,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이루어진다와 같은 말들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저도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오늘 말하는 이 무의식을 바꾸고 하면 더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무의식을 바꾸는 방법으로 크게 체면과 반복이 있다고 생문화 박사인 브루스 립튼 박사는 말합니다. 여기서 반복은 말 그대로 반복한다는 의미인데요. 내가 고치고 싶은 무의식을 발견했다면 그게 고쳐졌으면 하는 방향으로 그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그 방식으로는 오디오 형태로 계속 듣고 따라 말해도 되고 하루에 10번 글로 적어도 되고 마음속으로 내가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하며 그 느낌을 느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반복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달, 두 달, 100일 반복해 나가다 보면 딱딱하게 굳어졌던 나의 무의식은 점차 풀리게 되고 내가 반복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시각화하는 방향으로 무의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의 95%가 성공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주게 될 겁니다. 무의식을 바꾸는 두 번째 방법은 최면입니다. 최면이라고 하면 전생을 탐험하는 그런 최면이 생각나실 건데요. 스스로 편안한 상태에서 최면을 거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인이 하기 쉽지 않아서 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 또한 브루스 립튼 박사가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루에 2번 최면 상태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잠자기 직전과 잠에서 깨어난 직후인데요. 이때 뇌에서는 어린 시절과 같은 저주파가 흐르면서 자연적 최면 상태가 된다고 해요. 바로 이 최면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의 무의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특히 저는 잠자기 전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때 저는 제가 원하는 저의 모습, 잘못된 무의식이 없어진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잠이 들곤 합니다. 그러면 자는 동안에도 나의 뇌는 일을 하며 그 모습에 가깝게 바꿔준다고 믿습니다. 또한 저는 매일 아침 10분짜리 긍정 확언 영상을 들으면서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요. 유튜브에 긍정 확언이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영상들이 뜰 겁니다. 그중 마음에 드는 내가 바뀌고자 하는 확언이 많은 영상을 하나 골라서 반복적으로 듣고 작게 따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꼭 반복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기를 힘들어합니다. 반복적으로 매일 들으면서 우리의 뇌에 다시 인식을 시켜줘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일 긍정학원을 듣고 따라하다 보면 나도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복과 최면을 매일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잘못된 무의식이 점차 바뀔 겁니다.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방울이 반복되면 결국 단단한 바위를 뚫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의 무의식 또한 아무리 단단해도 최면과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제가 매일 하는 긍정학원대로 내가 상상하는 그 장면처럼 저의 삶이 바뀌고 있는 걸 느낍니다. 부동산 투자로 충분히 자산을 쌓았고 이제는 자산 소득만으로도 살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지금까지 말했던 나에게 심어진 프로그램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루어졌는데요. 더 자세하게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제가 실제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안 되는 이유부터 무의식의 중요성, 그리고 그 무의식을 바꾸는 방법까지 말해봤습니다. 내가 뭔가를 시도했는데 잘 안 될 경우 나의 무의식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개념을 알고 하나하나 바꿔보려는 시도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속는셈 치고 꾸준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주식, 비트코인 실패에 펀딩 사기까지 당해서 그동안 모은 돈을 대부분 날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 투자로 만족할 만한 시세 차익을 얻었고 상가에서는 앞으로 월급만큼의 월세가 세팅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지금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교육, 마케팅 등의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4년 만에 빈털터리에서 이렇게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졌을까요? 4년 전과 지금의 저는 정말 큰 차이가 있고 그 차이로 인한 결과도 극과 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투자에 실패하고 사기까지 당했던 순간과 투자에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이뤄나가는 지금 순간의 차이점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4년 전 당시에는 힘도 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저처럼 시행착오를 하나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전 나타난 징조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너무 뻔한 말이고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순간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양자역학 이론에 따르면 모든 물체는 입자임과 동시에 파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닌 위대한 과학자들이 밝혀낸 이론인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옷, 가방 등 모든 물체는 입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파동과 같은 에너지의 형태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사람도 사실 파동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 모든 이론들이 과학적으로 실제로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물, 물체, 사람까지 파동 에너지의 형태를 띈다는 건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 또한 파동 에너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또한 파동 에너지가 되어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겠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또 다른 부정적인 일들을 데리고 옵니다. 같은 파동은 서로 보강작용을 하며 더 큰 파동을 형성하기 마련인데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일들을 끌어오고 더 큰 부정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저 또한 안 좋은 일을 겪고 나니 저에게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가 또 다른 부정적인 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부정적인 사슬을 끊지 못하니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거죠. 저에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났던 이유는 사실 부정적인 내 생각이 다 끌고 왔던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감이 오시죠?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일들을 데리고 온다는 걸 깨닫고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주식이 떨어져서 확정 손실을 봤다고 한다면 돈을 잃은 그 사실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전환하고는 그래도 내가 대출을 안 받은 게 어디야. 그래도 이 일을 계기로 배운 게 많아. 라는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같은 실수를 안 하고 더 나은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저는 주식과 비트코인, 그리고 펀딩 실패 후에 내가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건 투자하지 말자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투자를 할 때는 이 원칙을 굳게 지켜서 실제로 수익도 많이 났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한 이후부터 제 삶이 조금씩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 위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가지려고 노력했는데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많은 일들이 사실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아들, 딸이 건강하게 태어난 거 그 자체도 당연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가 밤에 울어서 잠에서 깨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거나 하는 사소한 일에도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끔 보면 헬조선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서 나의 삶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위권의 치안과 인프라를 가진 국가인데도 말이죠. 아프리카의 한 국가와 비교해보면 인프라 측면에서 좋은 점이 90% 이상일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인드는 하위 10% 수준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오히려 아프리카의 빈민가의 어린이가 씻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빵이라도 먹을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느낀다면 훨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부정적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일들을 데리고 오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줄 거예요. 그럼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만 한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걸까요? 제가 다음에 말할 성공하기 전 나타난 두 번째 징조에서 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나타난 두 번째 징조는 남 탓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남 탓, 회사 탓, 국가 탓, 사회 탓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전 예시로 들었던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건 역시 국가 탓을 하는 거고요. 남 탓을 하면 내 심리적으로 참 편합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나의 자아에 그 어떠한 데미지를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국가와 정책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 나는 쟤보다 잘했는데 평가가 낮게 나온 건 말이 안 돼. 나의 문제를 파악하기보다는 남에게서 그 문제를 돌리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본인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나는 고칠 게 없고 잘못이 없기 때문에 발전이 없고 항상 그대로일 수밖에 없죠. 결국 성공하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책임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서 고칠 걸 찾고 더 발전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킨 일을 직장 후배가 잘못 처리했거나 실수를 했다고 할게요. 그 상황에서 모든 걸 남 탓으로 전가시키는 사람은 그 후배를 혼내거나 후배의 탓으로 몰고 가겠죠. 하지만 나의 책임으로 가져오면 그 상황이 된 원인이 나도 완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지시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이해하기 어렵게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안 해준 나의 책임도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서로 남 탓하는 사람끼리 대화하면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 때 좀 알아듣기 쉽게 말해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혹은 듣는 사람의 탓만 하는 경우도 있죠.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내가 발전할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운을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심하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남 탓을 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지? 왜 우리 부모님은 부유하지 않은 거야? 라는 식으로 저도 남 탓, 부모님 탓, 환경 탓, 사회 탓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나의 책임을 회피하고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였다는 걸 알고 그 이후부터는 모든 책임을 나에게로 가져왔습니다. 내가 현재 처한 상황과 주위 사람들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입니다. 남 탓, 환경 탓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내가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한 말을 내뱉는 순간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나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고 나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겁니다.
그 순간 나의 마음은 편안해지고 속은 시원해지겠지만 더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구분해야 합니다. 이 얘기도 앞으로 제가 많이 할 이야기이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거겠죠. 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잘못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뭘 개선해야 할지 확인하는 거예요. 즉 일이 안 풀린다면 남 탓이 아닌 나의 책임으로 나를 바꾸려고 해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일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생길 텐데요. 예를 들어서 예약해둔 회의실이 회의실 관리자의 실수로 잘못 예약이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예약을 잘못 처리한 관리자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핍박을 준다면 오히려 나에게 반감이 생기게 될 겁니다. 반면 나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생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실 관리자도 저에게 미안한 마음에 어떻게든 회의실을 찾아주려고 하는 운도 따르게 될 거고요. 저도 모든 일들을 나의 탓으로 가져오고 저를 점점 더 개선해 나가면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서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게 잘 풀리기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두 가지 징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을 했고, 두 번째로 남의 탓이 아닌 내 탓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오고 나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 남 탓을 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나의 운을 내쫓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1년 뒤, 2년 뒤에는 제가 원하는 일을 더 많이 이룰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책 한 권 안 읽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성공한 사람들의 책과 강의, 유튜브 영상을 틈이 날 때마다 봤고, 지금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와 교육, 마케팅 일도 하며 1년에 약 2억의 순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월 300만 원 받던 직장인에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저의 인생을 변화하게 해준 독서법에 대해서 오늘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오게 된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책을 읽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책을 통해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 훌륭한 사람들의 인사이트가 책에 전부 담겨 있다. 단돈 15,000원으로 가장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수단이다. 와 같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만약 책과 거리가 먼 분들이라면 이렇게 반문할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는데, 말이 쉽지 퇴근하고 피곤한데 어떻게 책을 읽어? 나도 책 읽어봤는데 기억에도 안 남고 아무 소용없더라. 만약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게 되시면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저 또한 처음에 책을 읽어도 머리에 남는 것도 없고 인생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효율적으로 책 읽는 방법을 발견했는데요. 왜 성공한 사람들이 책을 보라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책을 봐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저에게 적용하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경제적 자유에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효율적으로 책을 보는 방법부터 책을 읽고 나서의 효과까지 말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책은 소설책과 같은 문학책이 아닌 자기계발이나 경제, 경영서 위주입니다. 또한 오늘 내용은 꼭 독서뿐만 아니라 강의를 듣거나 유튜브 영상을 볼 때도 적용되는 원리이니 어디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책을 읽기 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책을 읽어도 나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람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첫 번째로는 책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과 두 번째로 내 상황에 적용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애초에 책을 읽는 목적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더 나은 방식을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책에서 하는 말을 믿고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은 책을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제 책을 읽는 사람들은 전부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 쓰여 있고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책 내용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은 아니잖아요. 최대한 마음을 열고 인사이트와 노하우를 하나라도 더 빼가려는 마음가짐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때 책은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좋다고 하는 증명이 된 책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알려지지 않고 인정을 받지 못한 책은 그 채용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니 처음에는 최대한 잘 알려진 책을 고르길 추천드려요. 책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은 실제 나에게 적용해보려고 해야 합니다. 책에서 하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서 하는 겁니다. 책에서 주변 정돈을 하라고 하면 주변 정돈을 하고, 비전 보드를 만들라고 하면 바로 만들고, 매일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면 감사일기를 쓰는 겁니다. 책의 내용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활자만 읽은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고 나에게 맞게 변형하면서 효과를 느꼈을 때 진짜로 책을 읽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내용을 다 받아들이고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겁니다. 전부 다 받아들이고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마음가짐이라도 가지면 이전과 책 읽기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책 내용을 진리로 여기고 전부 따라하려고 한다면 이제 책을 읽을 준비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할까요? 아직 책 읽기에 대한 습관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 혹은 앞으로 배워보고 싶고 잘하고 싶은 분야부터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꼭 책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 오디오북으로 들어도 되고 잠자기 전 유튜브로 관련 내용을 봐도 됩니다. 아직 내 배경 지식이 다 쌓여있지 않은 상태라 바로 책을 보면 지루하고 이해가 안 돼서 덮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책상에 각 잡고 앉아서 책을 읽기보다는 가볍게 시작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 배경 지식이 쌓이고 흥미가 쌓일 때쯤 이제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는 거죠. 이제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을 마음이 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또 책을 잘못 고르면 잘 읽히지도 않고 지루한 책이 있을 건데요. 그러면 그 책은 잘못 고른 겁니다. 처음에는 최대한 잘 읽히고 이해도 잘 되는 책부터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쉽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는 습관을 들였다고 할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책을 읽어도 머리에 남는 게 없다는 점입니다. 책을 읽고 분명히 이해를 하고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하루 뒤에 생각해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에 대한 해답은 두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책을 읽을 때 밑줄과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간단히 정리해뒀습니다. 조금 진부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자면 정리를 하고 복습을 하라인데요. 우리의 뇌는 한 번 본 내용의 70%를 하루 뒤에 잊어버린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하루 뒤에 70% 정도는 잊어버리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책은 무조건 요약본을 따로 정리해둡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보는 편인데요. 요약본으로 정리해두면 한번 다시 보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내가 정말 기억하고 싶고 중요한 내용만 정리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내 뇌에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계속 실천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여기서 정리하는 게 또 시간과 수고가 들어가지만 그에 비해 효과는 10배 이상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때 또 하나의 팁으로 저는 구글 독스나 에버노트를 활용하는데요. 컴퓨터, 핸드폰 어디는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다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책 내용을 기억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속으로 기억해 보는 건데요. 저는 책을 읽으면 책의 목차 기준으로 한번 기억을 해내려고 해봅니다. 내가 직접 기억을 해내는 것과 그냥 읽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읽기만 하면 조금 수동적인 느낌이지만 내가 책의 내용을 기억해보는 건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난 직후에 방금 읽었던 내용을 속으로 기억해봅니다. 이건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를 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책을 읽을 때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책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책을 읽을 때 나의 이전 경험에 적용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원싱이라는 책의 핵심 문구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하나 정하고 그 일에 가장 효과적인 하나를 찾으라는 내용인데요. 나는 지금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잘 하고 있는지 자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내 목표 달성에 가장 큰 효과를 줄지, 혹시 내가 별로 효과 없는 일에 목을 메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나의 전략을 수정할 수 있고 책의 내용대로 다시 단 하나의 일을 찾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책의 내용을 나의 경험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적용을 하고 그 내용을 실천하면서 저의 삶은 정말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책을 읽음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말해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지금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먼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당연히 책을 본므로써 정말 훌륭한 사람들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책에는 그 사람이 성공한 방법과 마인드, 인사이트가 거의 전부 들어있는데요. 단지 우리가 그 보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책에는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가 응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책의 효과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첫 번째로 책을 읽으면 나의 주변 환경이 그 책 내용으로 바뀝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직장인이 가장 많겠죠? 그래서 사업을 하고 싶은 직장인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직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주위 환경과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점점 다시 직장인으로의 그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책을 읽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책을 읽은 그 순간,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도 나의 주변 환경은 사업 내용으로 바뀝니다. 책을 읽으면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책 내용을 생각하고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치 내 주변 환경이 바뀐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건 관련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이니 내가 원하는 주제의 블로그와 유튜브를 보는 것도 효과가 있겠죠. 제가 느낀 책의 두 번째 효과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의 모든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고기나 채소, 소금과 같은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이 전부 재료가 되고 내가 하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저는 가끔 신기한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했지만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내용이 사실 몇 달 전 읽은 책에 있었던 내용이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책을 읽을 당시에는 이해를 하고 넘어갔지만 기억하지 못했던 그 내용을 실제로 적응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제 무의식 어딘가에 각인이 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튀어나온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책을 엄청 많이 읽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알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맛봤는데요. 이 효과를 보니 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책을 보라고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보려고 할 거고요. 아직 책을 안 보시는 분들은 이 책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책 읽는 습관을 들이기 전까지 오늘 영상 복습하면서 꼭 원하는 일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자본주의 독립하기 시리즈로 더 좋은 정보, 실질적인 정보를 주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